안녕하십니까. 포퓰리즘이라는 책을 제가 2021년에 썼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나왔고요. 이 책은 얇은 책인데 포퓰리즘의 전반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이 왼쪽에 있는 것이 표지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이 목차입니다. 목차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포퓰리즘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서문격으로 해서 요즘 포퓰리즘을 포퓰러리즘과 상당히 많이 혼동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썼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 방법 이런 것도 상세하게 좀 썼습니다. 이 부분이 좀 길죠. 그런 다음에 포퓰리즘의 일반적인 개념, 속성, 구체적인 특징, 분류, 유형별 성격 변화, 그리고 제가 역사적 변화에 따라서 구분한 고전, 구, 신, 포스트 포퓰리즘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요즘 포퓰리즘이 뭐 세계적으로 크게 발흥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있었던 것이 또 강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포퓰리즘에 대해서 포퓰러리즘과 혼동하면서 그 본래적 의미라든가 본래 본질적인 그런 성격 이런 것을 상당히 혼동하고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남부 유럽이라든가 뭐 라틴 아메리카 일부에서도 그렇고 속속 또 새로운 유형의 포퓰리즘이 등장하면서 근대 민주주의 말하자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들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의 심화 또는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올바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책을 썼고요. 이 책의 내용을 더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야말로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제가 독창성 있게 제시한 몇 가지 중에서 포퓰리즘의 유형을 그림으로 표시했는데요. 그 그림이 좀 복잡하고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어떻게 구상을 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짧게 또 설명을 드리면 책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오른쪽 화면 위쪽에 1, 2, 3, 4로 써 있죠. 포퓰리즘의 개념, 그리고 역사적 변화, 유형, 속성 이런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퓰리즘의 개념에 대해서요. 포퓰리즘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인민주의, 대중주의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죠. 포퓰리즘이 people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잘못 썼네요. people이 이제 populism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popul이라는 말은 people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것은 인민이란 뜻이겠죠. 인민. 근데 이걸 대중주의라고 번역하게 되면 사실 이 대중은 매스라는 다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주의라는 의역은 가능한데 직역과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인민주의라는 번역어를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번역어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서 그냥 포퓰리즘이라고 외래어처럼 그냥 쓰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을 뭐 다양하게 정의를 했지만 제 책에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를 인민과 엘리트라는 두 진영의 적대 구도로 파악하며 정치는 인민의 의사를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념은 아이디올로지죠. 이데올로기. 자,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포퓰리즘을 얘기할 때는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도 포퓰리즘을 하고 어떤 태도나 스타일, 말 이런 것 가지고도 포퓰리즘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포퓰리즘은 정치 스타일이라든가 전략이나 전술로 보는 관점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념이라고 보고 또는 이제 이런 포퓰리스트들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태라든가 뭐 언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차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 별도로 스타일이라든가 뭐
행태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이념이라고 보긴 보는데 이 이념이긴 하되 이 이념이 굉장히 중심이 얇다. 중심이 얇다든가 아니면은 또는 얕은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그런 이데올로기라는 얘기입니다. 뭐 사회주의라든가 뭐 자유주의라든가 뭐 이런 정도로 어떤 완성된 깊이가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얇은 이데올로기 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다른 이데올로기, 사회주의라든가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이데올로기와 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성격 중에는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달리 한번 표현해 보면요, 사회관과 정치관을 핵심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관이라는 것은 사회는 인민과 엘리트라는 두 진영의 적대 구도로 구성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치는 엘리트에 대항해 인민의 의사를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자, 이 사회관과 정치관을 중심으로 이것을 핵심적인 성격 또는 본질로 해서 포퓰리즘의 개념을 구성한 거죠. 이것을 최소주의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을 최소한으로 줄인 거죠.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배제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말을 가능하면 적게 해서 정의를 내림으로써 다른 것까지 많이 포괄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가 되는 것이죠. 자, 포퓰리즘의 개념을 이제는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포퓰러리즘과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퓰리즘을 이제 포퓰러리즘과 혼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포퓰리즘이 있고 이 광의의 포퓰리즘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협의의 포퓰리즘은 본래적 의미의 포퓰리즘, 러시아 버나로드 운동이나 미국의 인민당 운동, 피플스 파티 같은 거 그런 것을 기원을 이룬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협의의 포퓰리즘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치즘과 파시즘이 포퓰리즘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또는 실제로 포퓰리즘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서 포퓰리즘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포퓰러리즘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중 추수주의 또는 대중 인기 영합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에 아예 다른 단어로 등재돼 있어요. 포퓰리즘과 포퓰리즘을 별개의 단어로 등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파퓰러, 팝송에도 그죠. 이거는 대중과 가깝죠, 그죠. 그다음 인기라는 거 가깝습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 없이 정당이라든가 어떤 정당이라든가 어떤 특정 정치인이라든가 이럴 때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라든가 당연 노선이나 이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표만 된다면 대중의 인기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공약으로 만들고 현실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으로 만들어서 남발하고 또는 다수 대중과 소수의 엘리트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의해서 적과 아군으로 나누어서 적과 우리로 나누어서 우리를 자꾸 통합하려고 하지만 이 통합은 사실상 그런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갈등 구도를 만드는 거죠. 대립적인 갈등 구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한 행태들을 우리가 포퓰러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포퓰러리즘은 대중인기 영합주의적 측면, 포퓰리즘에서도 광의의 포퓰리즘 중에서 대중인기 영합주의적 측면만을 포퓰러리즘이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협의의 포퓰리즘은 그 외에 다른 성격들입니다. 이 포퓰리즘과 포퓰러리즘의 잘못된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정병기 시 영화 정치학이라는 블로그에도 이와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블로그를 혹시 방문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포퓰러리즘, 잘못된 상식.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포퓰러리즘, 민주주의 잘못된 상식 이렇게 쭉 좀 상세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키워드를 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 블로그에 바로 접속하셔서 이걸 찾아봐도 되겠죠. 두 번째, 포퓰리즘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퓰리즘이 1870년에서 90년, 그러니까 19세기 말경이죠. 이때 이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것을 고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러시아의 버나르드 운동, 농촌 계몽운동 같은 거죠. 인민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인민당 운동, 피플스 파티 운동. 자, 이 두 운동은 농민 중심 집단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민당 운동은 숙련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수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좀 더 심화된 민주주의 운동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러시아는 이제 짜르 전제 정치에 대항해서 나타난 어떤 근대적 운동이라고 또 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요 두 포퓰리즘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 아직도 이것이 뭐 좌파, 우파, 현대적 의미에서 좌파, 우파, 상위주의, 자본주의 이런 정도로 분화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뭐 민주주의 체제가 등장한 이후니까 성격이 좀 많이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것이 엘리트에 대항해서 인민의 이익을 주장하는 그런 운동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정하게 단절이 되고 그 이후에 새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원을 이룬다 해서 고전 포퓰리즘이고요. 그 이후에 1차 대전 이후에 등장한 것을 현대 포퓰리즘이라고 따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현대 포퓰리즘을 1920, 40년대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기간에 등장한 것을 구포퓰리즘, 1970년대, 80년대에 구포퓰리즘이 일정하게 변화했거나 아니면 새로 등장한 포퓰리즘들을 신포퓰리즘이라고 하고요.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포퓰리즘을 포스트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개념 정의, 거기에 핵심적인 사회관과 정치관이 있었잖아요. 그 사회관과 정치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인민을 바라보는 관점. 인민관이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을 분리할 때는 그 사회관, 정치관, 인민관, 물론 인민관은 정치관에 포함될 수도 있죠. 그걸 기준으로 나누어 봤을 때 구포퓰리즘은 대중 직접 정치 추구, 직접 민주주의 가까운 걸 얘기합니다. 그걸 추구하고요. 고전 포퓰리즘에서 이어져 온 대로 집단주의를 유지합니다. 이 집단주의라는 것은 인민은 단일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인민은 모두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인민들 안에는 다양한 사회 집단적 성격을 보지 않는 거죠. 자, 신포퓰리즘은 이와는 달리 집단주의는 유지하고 있지만 대의 정치를 수용합니다. 과거에는 대중 직접 정치만 추구했죠. 그러면은 대의 정치, 의회 민주주의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대의 정치, 의회 민주주의를 수용합니다. 신포퓰리즘이 오면은. 근데 포스트 포퓰리즘이 오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대의 정치는 수용하고 개인주의까지 수용합니다. 대의 정치는 원래처럼 이쪽에서 이어져 온 거죠. 대의 정치 수용은.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개인주의까지 수용하고 있습니다. 인민이 이제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고 다양한 집단으로 집단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민 집단의 다양성 그리고 다원성을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격이 달라지죠. 자, 이 포스트란 의미는 단절성과 연속성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참 독특한 말입니다. 단절성을 강조할 때는 우리가 탈로 번역하고요. 연속성을 강조할 때는 후기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살리기 위해서는 포스트라는 역시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의 정치를 수용하는 측면을 보자면 신포퓰리즘에서 이어져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연속성이겠죠. 그러면서도 가능한 개념에서 봤지만 가능한 한 대중 직접 민주 정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집단주의를 이제는 포기하고 다원성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성격이 특히 여기에 단절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포퓰리즘 자체에 머물지 않고 포퓰리즘을 벗어나고자 하는 포퓰리즘. 하지만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의 핵심적인 사회관과 정치관을 유지하지만 인민관에서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포퓰리즘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스트라는 말을 붙여서 제가 설명을 한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이론들은 이 구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다 이것까지 구포퓰리즘과 1920, 40년대의 포퓰리즘과 1970년대, 80년대 포퓰리즘을 다 신포퓰리즘을 뭉뚱그려서 설명했어요. 근데 1920년대, 40년대 포퓰리즘과 1970년대, 80년대 포퓰리즘 성격이 많이 달라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대의 정치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평화적으로 또 유연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일한 포퓰리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구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신포퓰리즘과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포퓰리즘의 유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얇은 이데올로기, 중심이 약한 이데올로기 이래서 다른 이데올로기와 쉽게 결합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다른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는데 이 다른 이데올로기를 일단 주로 우리가 좌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좌우 사회경제주의라는 것과 우 시장경제주의. 여기서 좌는 이게 제가 정당 정치가 전공이어서 정당 정치적 시각에서 틀에서 포퓰리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에서 출발한 겁니다.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주로 좌파는 삼인주의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인주의가 또 여러 나라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죠. 좌파에. 상당히 온건해졌고 과거의 좌파와 달리 반자본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철폐하고자 하지는 않고 사회복지국가 정도로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좌우하게 되면 좌는 그냥 지금도 뭐 이데올로기만으로 설명할 땐 그렇습니다. 좌파는 반자본주의,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우파는 자본주의 뭐 이렇게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삼인주의까지 포함을 시키려면 좌파는 사회주의라고 하기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주의라고 보고요. 사회복지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우파는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겠죠. 근데 단순히 근데 자본주의라고 얘기하게 되면 좌파 또 구분이 삼인주의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시장경제주의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라는 하나의 기준이 있고요. 좌파는 시장경제주의를 사회경제주의를 말하고 우파는 시장경제주의를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구분 기준 축입니다. 그 다음 온건과 극단, 온건파, 극단파를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 봤습니다. 이거를 온건 이데올로기, 극단 이데올로기, 이거를 독립된 하나 이데올로기로 볼 수는 없지만 특정 이데올로기의 성격으로는 극단파와 온건파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편의상 이데올로기와 연결이라고 했는데 극단, 온건은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두 번째 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축은 여기 있죠. 인민직접정치와 엘리트 대의정치라는 축입니다. 그런데 인민직접정치와 엘리트 대의정치는 아까 신포퓰리즘을 보셨다시피 여전히 인민직접정치를 추구하지만 대의정치, 의회민주주의를 수용했다고 했죠. 그것이 포스트 포퓰리즘까지 이어지죠. 따라서 이들은 전적으로 인민직접정치만을 추구하지는 않고 또 전적으로 대의정치를 이들은 비판하잖아요. 엘리트들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대의정치다. 이래서 제가 엘리트 대의정치라고 말을 쓴 겁니다. 엘리트 대의정치만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 중간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포퓰리즘은 또 일부 여전히 세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인민 직접 정치만을 추구합니다. 여기가 인민 직접 정치만 추구하는 영역. 여기는 엘리트 대의 정치만 추구하는 영역. 여기는 엘리트 대의 정치와 직접 민주 정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 대의 정치를 수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개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진 세 번째 축입니다. 기준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준이. 자, 요겁니다. S자 비슷하게 생긴 태극 표시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 갈색 바탕에 있는 부분과 아래쪽에 노란색 바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그래서 요 갈색 바탕 부분을 집단주의라고 하고 노란색 바탕 부분을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라는 네 번째 기준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몇 가지입니까, 이게? 자, 일단은 좌파 우파가 하나 있었죠. 두 가지. 극단과 온건이 있었죠. 극단과 온건. 그런데 극단과 온건도 봅시다. 여기 극단, 온건, 여기는 극단도 온건도 아닌 영역이 또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여기도 세 집단으로 나눠졌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것이 엘리트 직접 정치하고 중첩 영역, 인민 직접 정치와 중첩 영역, 엘리트 대의 정치로 세 가지 나눈 것처럼 이 극단하고 온건하고 아니면 단순 좌파, 단순한 좌파, 단순한 우파 이렇게 또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축도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직접 정치냐 아니면 대의 정치냐도 세 가지였죠. 중첩 영역까지 세 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집단주의하고 개인주의로 또 두 가지로 나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 3원 6, 2, 3원 6, 6이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 보시면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가 나와야 수학적 상식이 맞는데 제가 여기서 좀 기호를 좀 부려가지고 요 기준을 태극마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다 걸치게 이제 만들었죠. 그러면서 인민직접정치도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민직접정치는 요 윗부분에만 해당되고 엘리트 대의정치는 또 아랫부분에만 해당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빠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면 17가지가 됩니다. 왜 그런지 상세한 것은 제 책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긴 시간에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자, 그 다음 구포퓰리즘은 수평선 영역. 그 다음에 신포퓰리즘은 수직선 영역입니다. 이렇게 수직선 영역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포스트 포퓰리즘은 격자무늬 영역입니다. 격자무늬 영역. 그 다음 요 아래쪽에 아무 표시도 안 되어 있는 데 있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아무 표시도 안 돼 있어요. 아무 줄 표시가 없어요. 여기는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퓰리즘은 요 위쪽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만. 포퓰리즘은. 자, 그래서 요 위쪽에 해당되는 것을 세 보시면 17가지예요. 17, 여기 썼네요. 17가지입니다. 상세한 건 이제 책에서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요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오른쪽 위에서 또 설명을 요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미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복잡한 구상을 그냥 보기도 어렵잖아요. 자, 4가지 기준이면 이걸 입체로 하게 어떻게 됩니까? 4차원이죠. 3차원은 공간에다 표현할 수 있어요. 2차원까지는 평면에다가 표현할 수 있고. 근데 4차원 시간까지 뛰어넘어야 되는데 표시할 수 없잖아요. 3차원 같은 거 어떻게 뭐 이렇게 입체감 살려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 태극마크 형태로 해가지고 이 평면에다가 4차원까지 다 표현할 수 있도록 좀 복잡하게 구성을 한 겁니다.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구성했느냐를 단계적으로 좀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요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정당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에서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당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을 이와 같이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좌가 있고요. 우가 있고요. 그 안에 중도가 있습니다. 좌에서 더 나가면 극좌가 있고 극우가 있죠. 뭐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좌파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회경제주의라고 그랬죠. 우파는 시장경제주의라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이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극좌도 좌는 좌니까. 근데 극단이 극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거기에는 수단과 관련된 거예요. 수단 행태, 전술 이런 것.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좌파의 이념을 실현하겠다는 것이고, 극우는 여기도 폭력적인 수단을 불사해서라도 시장경제를 지켜야 한다. 우파 이념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이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극단과 온건. 자, 중도를 다른 말로 우리가 온건이라 하죠. 자, 근데 이 온건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재밌어요. 온건.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사리에 맞고 건실함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치 체제 이데올로기와 결합시켜서 보면 얘기가 달라요. 사리에 맞고 건실하다는 것이 도대체 뭐의 기준을 둔 것이냐 이겁니다. 현대 체제, 현 체제죠. 기존 체제죠. 기존 체제. 기존 체제를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기존 체제를 함부로 파괴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건실하지도 않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원고는 주로 보수적으로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나중에 혼동될 수 있으니까. 보수를 컨저버티브를 하잖아요. 통조림과 유사한 거예요. 컨저버티브. 근데 이 보수는 이 말처럼 해가지고 콘크리트처럼 통조림처럼 그냥 딱딱하게 꽉 막혀가지고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사회과학적으로는 플렉시블합니다. 가장 플렉시블해요. 보수층이. 왜? 이 보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기성질서를 유지하자는 것이 보수예요. 지킨다는 거잖아요. 지킨다, 보수. 기성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더 빨리 급변하고 있잖아요. 이 급변하는데 도태되면은 기성질서에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지배 특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기성질서를 유지한다 하는 거, 기성질서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지배질서죠. 기성지배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기성지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변화하는 새로운 도전에 빨리빨리 적응해야죠. 그러니까 이들은 적응을 잘합니다. 적응을 잘해요. 적응을 잘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플렉시블하죠. 유연하죠. 유연합니다. 이게 온건이에요. 그래서 중도는 온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온건은 대부분 보수입니다. 유럽에서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죠. 보수는 우리는 보수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수구 반동과 혼동하고 있어요. 수구 반동은 뭐예요? 옛 것을 지킨다. 옛 구자예요. 그죠? 옛 구자입니다. 옛 것을 지키고 반동은 과거로 돌아간다. 돌이킬 반자.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파시즘은 나치즘 주장을 하면은 수구 반동이죠. 독재 정치로 돌아가자 하면 수구 반동이죠. 그걸 보수라고 합니까? 지금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게 보수죠. 그러면 진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진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개혁, 혁명 뭐 이런 현재 기성질서를 타파하고자 기성질서를 자 현재 기성질서를 타파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혁명적이고 과격하면은 이것이 극단적 진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급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구반동도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수구반동을 굉장히 현재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지 않고 현재를 또 과거로 돌리고자 폭력적으로 급격하게 과거로 돌리고자 하는 것도 극단이죠. 그래서 극단을 따로 하나의 기준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제가 구상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서 이 극좌를 위로 올립니다. 극우도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좌우를 빼고요. 극단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중도를 밑으로 빼요. 이것을 그래서 온건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온건. 자, 그러면 여기가 사라지잖아요. 이쪽이 사라지고 여기도 사라지죠. 이것도 사라지죠. 여기 0점만 남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는 온건이 되고 왼쪽은 좌가 남고 위에는 극단이 되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일직선상으로 수평선상으로 돼 있는
정당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이 이렇게 동그라미 스펙트럼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자, 이래서 좌우에다가 극단과 온건이라는 또 한 가지 축이 만들어진 거죠. 이 우는 시장경제주의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좌는 사회경제주의라고 말씀드렸죠. 내용상.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 원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원에서 극단, 온건, 좌우였죠. 그리고 좌의 이념이 사회경제주의라고 말씀드렸고, 우의 이념의 내용이 시장경제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가 이게 원점이 있죠.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극좌파는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극단이면서 좌쪽에 있습니다. 극좌파 여기. 이 빨간색 바탕색인 빨간색 바탕의 부채꼴입니다. 부채꼴로 이해하셔야 돼요. 부채꼴로. 강조합니다. 극우파는 뭡니까? 극단에서 오른쪽으로 가 있는 여기 갈색 바탕의 부채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온건에서 보면 온건 좌파는 뭡니까? 왼쪽에 있으면서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게 분홍색 바탕의 부채꼴입니다. 그 다음 온건 우파는 아래쪽에 있으면서 오른쪽이니까 미색 바탕에 있는 부채꼴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극단 온건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극도 아니고 온건도 아니고 또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단순 좌파, 단순 우파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할 때 지칭했는데 여기서 그냥 단순한 말을 빼고 그냥 좌파 우파로 썼습니다. 좌파 우파 이렇게. 자, 이것은 그래서 그냥 우파는 단순 우파는 노란색 바탕의 부채꼴. 노란색 바탕의 부채꼴 여기입니다. 그죠? 노란색 바탕의 부채꼴입니다. 그 다음 좌파는 단순 좌파는 왼쪽에 역시 옅은 붉은색 바탕의 부채꼴입니다. 자, 넓어요. 다른 데보다 2배 넓습니다. 이 넓다는 것이 세력이 더 많다,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를 평면에다가 이걸 구도를 잡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다른 것도 다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절대 면적 가지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부채꼴 영역 안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주의하고 개인주의를 이렇게 태극 표시로 나누었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는 위쪽을 또 직접 민주주의, 인민 직접 정치, 아래쪽을 엘리트 대의 정치, 그리고 사이를 여기를 중간 영역 이렇게 하나씩 더 축을 추가해가지고 기준을 추가해서 전체 그림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구포퓰리즘은 2위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면적 하나하나를 보겠습니다. 구포퓰리즘에서 여기는 뭐겠습니까? 위쪽에 있으니까 극단에 해당하죠. 위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좌파에 해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극좌파 구포퓰리즘입니다. 극좌파 구포퓰리즘. 자, 그러면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 영역은 뭘까요? 이 영역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파고 위쪽에서 극단이겠죠. 극우파 구포퓰리즘입니다. 구포퓰리즘. 자, 그 다음 이쪽 영역은 뭘까요? 그러면 노랗게 지금 제가 칠한 이쪽 영역은 자, 이거는 이 부채꼴 안에 있잖아요. 이 부채꼴 안에 단순 우파 안에 있잖아요. 단순 우파. 그러면서도 극단 영역이 안 있어요. 그죠? 단순 우파예요. 단순 우파 구포퓰리즘이에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또 여기 왼쪽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 좌파 구포퓰리즘입니다. 그러면 다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또 설명해 보면은 빨간 극좌파 포퓰리즘은 극좌파 구포퓰리즘은 바탕색이 뭐예요? 바탕색이 갈색이니까 이것은 집단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구구파 포퓰리즘도 집단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상위에 위치해 있으니까 두 개가 다 인민 직접 정치를 추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쪽에 있는 단순 좌파 포퓰리즘도 인민 직접 정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단순 우파 구포퓰리즘도 인민 직접 정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포퓰리즘은 여기 해당되는 것은 다 인민 직접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집단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포퓰리즘을 볼까요? 신포퓰리즘은 요 부분이죠. 수직선 부분이니까. 자, 여기서 굉장히 넓은 영역, 여기는 좌파 신포퓰리즘입니다. 그죠? 단순 좌파 신포퓰리즘. 그런데 갈색 바탕에 있으니까 집단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인민관이 집단주의적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가운데 영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민 직접 정치와 엘리트 대의 정치를 중첩돼 있어요. 인민 직접 정치를 근본적으로 추구하면서 엘리트 대의 정치를 수용한다. 이겁니다. 엘리트 대의 정치를 수용하는 것은 모든 신포퓰리즘이 마찬가지라고 했죠. 자, 다 여기 영역이 있으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운데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그맣게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역시 여기는 뭐예요? 부채꼴 이쪽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이쪽 영역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 좌파가 아니고 이것은 극좌파예요. 극좌파. 극좌파 신포퓰리즘입니다. 여기가. 여기는 마찬가지. 여기 노란색 빼고 여기는 구구파 신포퓰리즘입니다. 그죠? 구구파. 이 구구파 부채꼴 영역 안에 있으니까. 이제 뭐 다 설명드리기는 좀 이제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단순 우파 신포퓰리즘이죠. 성격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역시 근데 인민관은 집단주의적입니다. 자, 이제는 포스트 포퓰리즘을 가봅시다. 포스트 포퓰리즘은 노란색 바탕입니다. 전부 다 노란색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주의를 수용합니다. 개인주의를 수용하기 때문에 집단주의를 포기하고 개인주의를 수용해서 다원성이나 다양성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도 인민 직접 정치를 여전히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요 위에. 단순 우파 포스트 포퓰리즘이면서 인민 직접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단순 우파 포퓰리즘이면서 여기는 대의 정치를 수용하고요. 여기는 단순 좌파 포퓰리즘이면서 대의 정치를 수용하고요. 자, 또 재밌는 것은 여기입니다. 부채꼴 영역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포스트 포퓰리즘이고인데 극좌파 영역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급진 좌파 포스트 포퓰리즘이면서 개인주의를 수용해요. 남부 유럽의 좌파 포퓰리즘이 대표적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따져봐야만 이해가 됩니다. 차근히 좀 제가 읽어보실 때 이 강의를 좀 참고로 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보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 사실 제가 봐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퓰리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퓰리즘의 속성은 보편적 핵심적 속성하고 개별적 부차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편적 핵심적 속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최소정의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런데 개별적 부차적 속성은 여러 포퓰리즘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다른 또는 뭐 몇 가지 유형별로는 동일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모든 포퓰리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포퓰리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성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 부차적
그래서 다른 구체적인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 현상은 뭐 글쎄요 한 수십 가지는 최소한 수십 가지는 돼요. 거기 다 다르죠. 나라도 하도 많으니까 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요. 자, 핵심적 보편적 속성은 최소 정의에서 규정한 사회관이 있었죠. 엘리트와 인민의 대립구도라는 것. 정치관이 있었죠. 엘리트에 대해서 인민을 대변하겠다는 것. 자, 이 두 가지가 핵심적 보편적 속성입니다. 자, 그 외 나머지들은 다 부차적, 개별적 속성이겠죠. 부차적, 개별적 속성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념적, 정책적 특징과 활동상 특징으로요. 그 전체가 8가지인데 왜 제가 그럼 이 8가지를 진짜 수십 가지의 포퓰리즘 유형에다 다 다르다면은 그야말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8가지만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리냐 하면 책에도 8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8가지 속성을 보편적 속성으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는 한두 개의 포퓰리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포퓰리즘 유형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체 포퓰리즘이 다 공유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보편적 속성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적지 않은 경우에서 보편적 속성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표적인 성격으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념적 정책적 특징에도 4가지가 있고 활동상 특징에도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념적 정책적 특징의 첫 번째는 정치 혐오증 및 정당 혐오증과 기성질서 비판. 두 번째는 권위주의적 법과 질서 및 단호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 세 번째는 시장경제와 국가규제의 복합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것. 네 번째는 국수주의적인 외국인 혐오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활동상 특징의 첫 번째. 번호는 5번으로 달았습니다. 위에서 이어지도록 전체 8가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달았는데 여기서는 1번으로 다시 설명할게요. 활동상 특징의 1번 첫 번째 직접 민주주의적 동원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중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보이고요. 세 번째 적과 동지를 엄격히 구분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데올로기가 취약한 감성적 선종과 선동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퓰리즘의 핵심적인 속성과 부차적 속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책을 보시고요. 이 정도로만 출판 기념 강연 삼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길게 달 수도 없고 또 글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요. 간단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질문은 책을 읽어보시고 메일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좀 길게 답변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다른 다양한 포퓰리즘에 대한 강의 논문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